여러분, 한덕수가 결국 법정 최고형을 예약한 듯 보입니다. 어제 공개된 직권남용 1심 법정 진술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뻔뻔함으로 일관하면서 검사와 판사 모두 황당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이진관 판사에게 의도가 딱 걸리고 말았죠. 이 판사는 모든 걸 훤히 꿰뚫고 있다는 듯이 허를 찌르는 추궁으로 한덕수의 폐부를 찔렀고요. 당황하던 한덕수는 급기야 결정적으로 자백 같은 진술을 하고 말았죠. 여기서 재판은 거의 끝난 듯 보이죠? 일찌감치 재판을 포기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조희대는 지금 대법관 제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이제 위헌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조희대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가져가 버렸어요. 언제 이게 결론 날지도 몰라요. 조희대는 이재명을 제거하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심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덕수의 만행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리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2024년 12월 26일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죠. 그리고 12월 27일에 한덕수 탄핵 소추일이 이제 가결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근데 12월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을 합니다. 마은혁 당시 후보는 안에서.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2025년 3월 24일에 한덕수가 또 직무복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4일에 윤석열이 헌재 파면이 되고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헌법재판관을 4월 8일에 지명을 하는데 문제 이완규 이완규. 법제처장 전 함상훈 이런 분들에 대해 그렇습니다.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 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그렇죠. 아무도 안 다뤄. 다행히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너 당시에 왜 임명하지 않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빠서. 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교도소 이 수감하는 게 교화의 작용은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경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선출된 지 약 2달이 경과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귀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북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나왔고요. 한편 또 트럼프는 관세, 이러한 국가의 재난 상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3월 24일 날 복귀해서 해야 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1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고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당시는 국가의 수반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이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불, 경제 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다. 전자결제로 인사 재간에 딸깍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결정을 해서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재간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요? 아니 저 말만 한 게 아니라 꼭 덧붙이던데 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 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나 진짜. 소화기 들고 자기가 불 끌어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딸깍 한 방이면 되거든. 자,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한덕수는 이재명 후보가 날아갈 것을 알고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희대가 협조한 걸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청 강력하게 엄청 의심했잖아요. 의심했었어. 예.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의 순서만 딱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가 선고가 되는데요. 검찰이 3월 27일에 상고를 하거든요. 3월 28일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이제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이 되고 그날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갑자기 회부를 합니다. 그러더니 4월 22일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고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대법관 표결이
이루어지고요. 문제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4시에 여기서 매불쇼에서 라이브로 봤죠. 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날아간다고 본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1시간 뒤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와. 갑자기 지금 그렇죠.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그리고 실제로 나왔고. 그리고 예. 후보 바꿔치기까지도 맞아요. 그렇죠. 시도를 했고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그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물어봅니다. 요 부분. 나는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물어봐요. 마은영 재판관 관련해서 그 윤석열 탄핵 결정 전까지는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은 피고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여러 정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기 정치 입장을 설명하면서 피고인한테 말을 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나요? 그런 얘기를 별로 한 기회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단절된 상태로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보면 사실 그게 단절된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데요. 여러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경위들을 보면 피고인은 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전에 뭔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먼저 지명을 하고 해두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하에서 급하게 이렇게 지명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금 조이대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조이대가. 맞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이제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수청을 꾸려야 되거든요. 중수청은 이제 총 정원인 2,800여 명이에요. 거기 한 90%가 수사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 그리고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 나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관련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 갑니다. 검사들은. 안 가? 예. 중수청으로? 갈 생각이 없죠. 검사들이 이게 딱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인들을 공무원 직급에서 한 상급 정도 평검사가 신임 검사를 상급 정도 대우를 받는다라고 여비 규정 직급이나 일부 보면 그런 게 이제 상급에 맞춰서 되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검사는 원래는 이제 그런 급은 없죠. 예, 그건 없죠. 그냥 평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난 그것도 약간 웃겨. 근데 또 중간에 이제 검사장이라고 그래갖고 또 지들은 뭔데 달리해 그거를. 보통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 검사들이 파견을 가잖아요. 그럼 네. 평검사인데 네. 자기는 상급이라 이거야. 자기는 직원이야. 근데 과장이면 뭐 상급, 4급 이렇게 되거든요.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가. 4급이면. 그렇죠. 어. 네, 과장이 한 4급 정도면 이제 과장, 정부 부처에 뭐 법무부 과장을 한다든지 어느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상급. 조금만 말씀을 보탤게요.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위 검사장이라는 그 호칭 이제 쓰지 마라 그러고 차도 다 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장 기자님 말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부처마다 다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차관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리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 회의를 합니다. 네. 부처에 관련된 업무와 함께 협의해야 될 때. 그럼 다 부처마다 다 국장이 갈 거 아니에요. 법무부는 과장이 가. 아이씨. 왜냐하면 지들끼리 부장검사가 과장인데 1급이라는 거야. 그럼 심지어 가가지고요. 제일 상석에 앉아. 니네들은 다 2급이지만 나는 1급이다.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용인해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마인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중수청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면 4급 지금 대우받는 걸로 평검사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굉장히 특혜가 많아. 왜냐면 중수청은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때는 시험을 안 봐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경찰이 여기 중수청으로 가잖아? 시험 봐야 돼.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다가 중수청으로 가잖아? 월급도 더 줘. 돈도 더 주고 시험도 안 보고 오기만 해라. 안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을 고민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대놓고 또 해주면 말 나오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원 채우는 게 뭐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평검사들은 안 갈라는 것 같고 간부 검사 중에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저기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 거기는 이제 옮겨가가지고 우리가 상층부를 장악하자. 그런 이런 움직임이 얘기도 있어요?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방 중수청장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러면 한번 가볼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위험하네. 네. 아니 공수처 만들 때도 그렇게 갔다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네. 이건 좀 위험하네요. 그러니까 꼭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음. 경찰관들이 오히려 그거 가가지고 또 검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지금 수사권을 뺏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 어.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 그렇지. 갖고 있지. 곧 되찾아올 수 그거를 있다. 아예 그냥 싹을 잘라줘야 돼.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상층부랑 이게 좀 밑에 검사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상층부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들을 하죠. 자기네들이 검찰의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검찰 개혁이 됐다. 검찰 개혁을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검찰 조직 안에서 보면 죄의식이 있구나. 뭐 그냥 만고의 대역죄인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표 던지고 나가는 게 좋으냐? 뭐 좀 복잡할 텐데 네네. 검찰 조직에 당분간 더 있으려고 하는 그 검사들은 이 정부 곧 끝나. 그리고 원상복귀 돼. 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나 이런 거 보고 조롱하면서 좀 아. 봐라. 요거 법 시행될 때 계속 사건 지연시키고 한번 흔들어 봐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한덕수가 실수로 진술했다가 취소한다고 한 부분이 이겁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게 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이 늦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자 이진관 판사가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추궁하자 취소한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흐름에서 다시 조희대 대법원을 보십시오. 한덕수와 이상민, 그리고 김건희 사건까지 줄줄이 전원 합의체로 향하고 있잖아요. 조희대가 뭔가 일을 꾸미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죠? 그 이유에 대한 충격적인 분석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대법관 제청권이 있습니다. 근데 대법관 제청권은 행사를 할지 말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제청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런 자신의 지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는, 정확하게는 이거는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위헌적인 상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법관 한 명과 그리고 또 뭐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 이렇게 1+1 이렇게 해서 거래를 하려는 시도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다들 의심하고 있고,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자로는 4명의 부장판사급 후보자들이 추천이 됐고 그중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실과 청와대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걸 미루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여성 대법관 쪽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수용하지 않는 거다.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이렇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아니,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때문에 지금 당대표 후보자 2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하에서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이 내란 과정에서도 일부 가담한 거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상한 너무나 정치적인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부각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사권 기소권은 이제 분리가 됐고 이제 우리가 중수청도 설립되다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검찰 개혁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 조희대 코트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법적인 논란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고요. 지금 소위 말하면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맛에 맞지 않은 분이 지금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몇 달째 공백을 해놓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흥구 대법원장의 공석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걸 맡겨놔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고요. 제가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게 이상한 거 한번 보십시오. 한덕수가 권한대행하고 있었을 때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계속 끝까지 임명 안 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네. 그 장면이랑 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이제 우리가 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이 제도가 72년에 유신헌법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 왜 그러냐 하면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본격화하면서 이걸 비민주적으로 바꾼 제도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도를 교묘하게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게 지금 조희대의 지금 행태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독재시대의 유산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지금 2026년에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사실 좀 납득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포인트 개헌, 예를 들어서 국정과제 1호인 5.18의 헌법 전문에 싣는 문제랑 선관위에 대한 문제라던가 그리고 이런 대법원장의 유신 헌법에 이런 뼈대 남아있는 것들을 좀 원포인트 개헌으로 좀 처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공론의 장으로도 한번 얘기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법관 후임 후보 사인이 추천이 되면 과거에는 통상 2주 정도면 제청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태학 대법관 후임자에 대해서는 지금 200일째 멈춰 있는 건데 이흥구 대법관 후임의 경우는 하겠다. 그리고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일 합쳐서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흥구 대법관 후임 자리와 노태학 대법관 후임 자리를 놓고 1+1 대통령실과 일종의 한 자리씩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나눠서 제청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초유의 사태거든요. 지금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중에 누구든 그게 어느 누구를 지목해서 이 사람을 제청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사인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자체를 방기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할 테니까 한 명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지목하게 해달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제스처로 보이고 그런 뉘앙스로 보이는 이런 행태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탄핵을 발의하도록 거의 부추기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사실 법원 내부에서도 사퇴하라는 성명이 발표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2번이나 대법원장이 스스로 책임져라. 이 내란 사태에도 사실 대법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란의 밤 때 대법원에 모여서 관할 이전, 계엄이 선포되면은 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의를 해보자. 이런 회의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후속적으로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는 탄핵을 기다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대법관 후임 제청과 관련해서 모종의 석연치 않은 행태를 보이는 거에 더해서 김건희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느닷없이 전원합의체의 회부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건희가 최근에 보인 태도도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의 버티기와 정치적인 모종의 계산에 뭔가 가만히 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김건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보건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를 구해주려고 하는 건가라는 기대를 갖게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법정에 나와서 상당히 정말 실소를 하게 만드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는데요. 김건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선출 당시에 김기현의 아내로부터 로저비비의 클러치백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클러치백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포스트잇에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취지로 메모를 남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부착한 채로 그 로저비비의 가방이 특검 손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됐는데 사실 지금까지 김건희의 태도로 봤을 때는 자신이 그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금품수수가 되니까 이거는 좀 부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렇지만 나는 그게 너무 많이 이런 게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기는 가짜 가방도 많이 사고 당근으로 거래했다는 도 이상한 소리를 마구 하면서 이제 특검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당대표 아내로부터 그렇게 가방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이례적이라니 그게 다른 영부인수 해봤냐고 그게 어떻게 이례적이냐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도 그렇게 특검이 물을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재판장한테도 아니 한쪽 편만 들지 말아라 이렇게 또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례적이다라는 표현이라는 게 내가 다른 수사를 다 해봤더니 이건 그 수사랑 달리 이례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될 거를 받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거지 다른 모든 영부인과 비교해서 이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에게까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한쪽 편만 들지 말라라고 했다는 거는 김건희가 살아나고 있다. 굉장히 고개를 쳐들고 살아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은 분명히 자기 사건이 전화합의체로 가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가만히만 있다 보면은 첫 번째 자기 사건에 대해서 확정된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안 되면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풀려날 것까지 계산을 하고 물론 9월 22일인가요? 9월 22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겠지만 그때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생각한 게 아닐까. 저는 뭔가 김건희가 괜히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호를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듭니다. 재판받는 피고인 입장에서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검사에게 뭔가 되묻는 거
이게 아니라 오히려 검사를 향해서 영부인 수사 다른 거 해봤어요? 라는 이런 식의 상상하기 어려운 뻔뻔함을 지적받을 수 있는 질문. 또 하나, 재판장을 향해서도 오히려 되묻는.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전격 특권이나 회부를 한 걸 보건대 뭔가 봐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믿음을 갖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러면 상고심에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 신 변호사의 지적 중에 살짝 있었습니다만 10월 28일로 잡혀있는 구속기간 만료까지 시간을 끌려고 하는 거냐. 이건 뭐 해석의 문제인데 어떻게 보시죠? 김건희는 감옥에 지금 몇 달 동안 있으면서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좀 자숙이라는 것을 해야 되지. 자기가 아직도 억울하게 무슨 독립운동하다 잡혀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품 받았었고, 매간매직 했었고, 그리고 주가 조작했었고, 그런 다양한 범죄 활동 때문에 본인이 감옥에 있었는데 반성은커녕 뭐 다른 영부인들 수사받았냐? 아니, 다른 영부인들은 당신 같은 짓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안 받지. 본인은 그동안의 범죄 지금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뭐 수십 가지 아닙니까? 더 저는 뭐 양평고속도로 특혜라든가 이런 것도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러니까 뭐 이례적인 영부인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첫 순방 때 비행기에 그냥 외부인 태워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쇼핑하고, 그간 영부인들 그런 짓을 안 했죠. 그러니까 얘기한 건데 지금 왜 갑자기 고개 들고 당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처럼 어디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죠. 근데 그 부분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김건희가 그 영부인이었을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약간 탄핵의 위험도가 있을 때도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 외부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그걸 뭐 누구를 만났겠어요, 그러면? 법조인 만났다는 얘기가 그 당시에 파다했거든요. 그럼 법조인은 그냥 일반 변호사 만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그동안에 있었던 그 이력과 경력으로 봤을 때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고 대통령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위치에 있는 법조인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은 누구겠어요? 대부분 생각해보면 그냥 몇 명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또 지금 김건희의 이런 태도 변화가 의심을 받기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상적인 행태,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초가 하나 있습니다. 며칠 전 나온 대법원 상고심 판결 중에요, 윤석열의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걸 공개하라라고 시민단체가 요구한 걸 1, 2심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해버렸습니다. 2026년에는 이 기록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됐다. 그래서 소송 당사자가 이건 잘못한 거다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이걸 주심을 맡은 사람이 노경필 대법관입니다. 노경필 대법관은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조희대가 임명한 법원 행정처장이었습니다. 소부에서 내린 이런 결정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의해서 뭔가가 지금 꾸며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이런 행태에 대한 믿음이 김건희의 뻔뻔함과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온 국민이 지금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무섭다면 조희대 사법부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 저는. 보신 것처럼 정말 석연치 않은 건 김건희의 최근 태도입니다. 검사에게 따지고 판사에게까지 반박할 정도로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다는 겁니다. 혹시 자신의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가는 흐름을 읽고 뭔가 기대를 갖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를 꾸미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10월 김건희 구속기간 만료일을 주목해봐야 합니다. 안 좋은 예감은 꼭 현실이 되거든요. 조희대 주변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